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야마다 무네키 작가의 미스터리 법정 스릴러 100년법 한 권을 시작합니다. 어떤 범죄는 100년이 지나야만 말할 수 있다. 법과 진실, 그리고 시간의 비밀. 지금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어요? 시작합니다. 3부. 한장 거부자. 하얀 해변에 밀려드는 파도 소리는 공기방울이 터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잔잔했다. 미묘하게 변화하며 반복되는 그 소리는 듣는 이를 그리움의 세계로 인도했다. 하늘에 뜬 불그스름한 구름도 바람을 타고 천천히 흐르며 모습을 바꾸었다. 기분은 어떠십니까? 가토 다로가 절제된 목소리로 묻자 침대에 누운 남자는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동자는 흐릿했지만 전천 모니터에 비친 구름을 똑똑히 보고 있었다. 코에 산소 흡입용 튜브를 낀 얼굴은 창백했고 거무스름한 눈가에도 생명의 기운은 느껴지지 않았다. 쌍꺼풀 진 처진 눈과 오똑한 콧날에서 과거 온몸을 가득 채웠을 남성적 매력의 흔적을 희미하게 느낄 수 있었다. 역시 가망이 없습니까? 남자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눈길을 돌려 탁한 눈으로 가토를 보았다. 선생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는 게 서로 마음 편하지 않겠습니까? 왼쪽 입꼬리가 올라갔다. 웃으려던 모양이다. 가토는 무릎을 짚고 고개를 숙였다. 도노 씨, 죄송합니다. 제 능력이 부족한 탓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남았습니까? 가토는 망설임 끝에 말문을 열었다. 반년입니다. 그렇게 나요. 내 몸은 내가 가장 잘 압니다. 이런 몸으로는 앞으로 한 달이나 버틸지. 남자의 눈길이 다시 먼 하늘의 구름으로 향했다. 하늘 전체가 더욱 붉게 물들고 있었다. 일몰이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나에겐 아직 52년이나 남았습니다. 52년, 설마 이렇게 빨리 끝내게 될 줄이야. 이렇게 갑작스레. 하필이면. 거기까지 말하고 남자는 눈을 감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이내 새근거리는 숨소리가 들렸다. 진통제를 맞으면 깨어있는 시간보다 잠든 시간이 길어진다. 깊은 잠에 빠져든 그에게 보조를 맞추듯 하늘이 어두워지며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가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널찍한 방을 가로질러 2개의 자동문을 지나 밖으로 나왔다. 병동의 긴 복도는 크림색으로 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오렌지색 줄이 2개 그어져 있었다. 양쪽에는 각 병실로 들어가는 문이 늘어서 있었다. 맨 꼭대기층은 모두 1인실로 욕실과 화장실이 갖춰져 있었지만 전천 모니터가 설치된 병실은 단 2개뿐이었다. 그중 하나가 방금 가토가 나온 711호실이었다. 나머지 하나는 모니터실 건너편에 있는 701호실로 이곳에는 원장의 지인이라는 여자 환자가 입원해 있었다. 신기하게도 두 환자는 같은 병을 앓고 있어서 가토가 담당하게 되었다. 휘황찬란한 빛으로 가득 찬 모니터실에 들어서자 당직 간호사 2명이 탁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모니터실에서는 맨 위층에 입원한 모든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환자가 호출하거나 각종 데이터에 이상 수치가 검출되면 즉시 알람이 울렸다. 당직 간호사 중 하나인 다쿠마 라이자가 가토를 보고 부산스레 말했다. 아, 선생님, 커피 드실래요? 티베트산 원두가 들어왔다며 오카와라 씨가 갖다 주셨어요. 그래도 돼. 귀한 원두잖아. 가토 선생님에게는 당연히 대접해야죠. 그럼 사양 안 할게. 다쿠마는 서둘러 휴게실로 향했다. 휴게실은 급탕실도 겸하고 있었다. 오늘 다쿠마 선생은 날아다니네요. 혀를 내두르며 커피를 마시는 이는 주임 간호사인 미나미다 도시에였다. 50년 경력의 베테랑 간호사로 가토와 일한 세월도 길었다. 오카와라 씨가 왔었어? 잘 지내던가? 가토는 의자를 빼서 앉았다. 미나미다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분, 다쿠마 선생한테 마음이 있나 봐요. 호, 오카와라 씨가 라이자 선생을? 오카와라는 취미인 카레이싱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입원했던 회사 사장이었다. 일주일 전에 퇴원했다. 라이자 선생은 뭐래?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별로 내켜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성격이 그 모양이니. 오카와라는 입원 중에 제멋대로 굴며 간호사들의 속을 썩인 모양이었다. 티베트산 원두도 소용없네. 가토는 반사적으로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유리창 너머로는 새까만 어둠이 펼쳐져 있었다. 왜 그러세요?
방금 천둥 소리 안 들렸어? 글쎄요, 일기예보에서는 그런 말 없었는데. 가토는 창문 너머의 어둠을 응시했다. 실내가 환해서 바깥의 별이 보이지 않았지만 번개 같은 빛도 눈에 띄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묵직한 울림이 귓가에 들렸다. 설마. 다쿠마가 급탕실에서 나왔다. 다쿠마는 연녹색 컵을 가토 앞에 내려놓았다. 그윽한 향기가 피어올랐다. 고맙다고 말하자 별말씀으려. 하고 미소를 지으며 아까 앉았던 자리에 다시 앉았다. 가토는 바로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오, 역시 티베트산은 다르군. 제가 잘 내려서 그래요. 하하, 그건 몰랐네. 다쿠마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도노 씨는 좀 어떠세요? 가토는 커피를 또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대답했다. 알아챈 모양이야.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이렇게 일찍 죽을 줄은 몰랐다며 한탄하는데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더라고. 그랬군요. 다쿠마가 힘없이 어깨를 떨궜다. 다쿠마 간호사는 도노 씨의 팬이라면서? 다쿠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미나미다가 추억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기억이 나네요. 당시엔 굉장했죠. 도노 마코토, 20년 전에 개봉해 국민적인 인기를 끈 영화 눈의 여행에서 주연으로 발탁되어 데뷔한 배우다. 영화 개봉 당시에는 부드러운 외모와 그윽한 목소리로 여성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들었다. 열광적인 붐이 수그러든 뒤에도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해 비극적인 사랑에서 익살스런 연기까지 폭넓게 소화해오다 얼마 전 5년 만에 주연 영화가 제작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하지만 제작 발표 직후에 건강 이상으로 갑자기 입원했고 검사 결과 폐, 위, 췌장, 간, 신장, 대장, 방광의 지름 3cm에서 7cm의 악성 종양이 발견됐다. 진단 결과 돌발성 다장기암, SMOC, 서던 멀터펠 오어건 캔서으로 판명되었다. HAVI가 도입된 지 약 150년. 노인의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된 현대의 암은 희귀 질병이 되었다. 발병 빈도가 높은 건 뼈육종이나 백혈병이었고 내장암 중에서는 폐암 정도를 들 수 있었다. 여성이라면 유방암, 난소암, 자궁암이었고 소화기 계통의 암은 비경이라 불릴 만큼 드문 경우에 속했다. 그런 탓에 연구도 별로 되지 않은 분야였다. 하지만 10년쯤 전부터 기묘한 병례가 연이어 보고됐다. 여러 장기의 동시다발로 암이 생겨나 급속히 증식해 단기간에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훗날 SMOC, 스모크라 불린 이 질병은 하나의 암이 여러 군데로 전이되는 게 아니라 각 장기에서 차례차례 발생한다고 했다. 그때까지 알려진 암과는 전혀 다른 발생 구조를 나타냈다.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외과 수술로 절제하더라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였고 같은 이유로 중립자선 치료로도 연명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토 다로는 의사로서 45년 동안 일해왔다. 특히 암 치료에 관해서는 내과 진단에서 외과 수술까지 폭넓은 기술을 지녀 공화국에서 얼마 없는 암 종합전문의 중 한 명이기도 했다. 그런 그조차 SMOC 앞에서는 무력했다. 일단 발병하면 희망이 없었다. 완치는커녕 완화조차 기대할 수 없는 게 현실이었다. 고통을 진통제로 달래며 조금이라도 편안한 최후를 맞이하도록 돕는 게 고작이었다. 마지막 영화를 찍도록 돕고 싶었는데. 다쿠마가 쥐어짜듯 말했다. 모니터에 알람이 울렸다. 미나미다가 재빨리 일어나 데이터를 확인했다. 704호실 구보 환자의 호출이에요. 바이탈 사인은 이상 없어요. 또 시작이네요. 제가 다녀올게요. 다쿠마는 눈물을 훔치고 모니터실 밖으로 달려갔다. 또 시작이라니? 저 환자는 밤만 되면 정신 상태가 불안해져요. 죽을 것 같다. 이대로 죽을지도 모른다고 난리법석이에요. 단순 위염인데. 신경안정제 처방은 안 했나? 선생님 방침이라서요. 누구 담당인데? 하토베 선생님이요. 안 죽으니까 내버려두래요. 가토는 쓴웃음을 지었다. 하토베 선생 그런 점이 참 마음에 든단 말이야. 순간 미나미다가 눈을 번쩍 떴다. 그리고 초점 없는 눈으로 숨을 삼켰다. 왼쪽 귀에 낀 아이즈의 인디케이터가 녹색으로 깜빡거렸다. 긴급 연락이 들어온 모양이었다. 알겠습니다. 미나미다가 작게 중얼거렸다. 통신 내용을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낸 모양이었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녀의 낯빛이 확 변한 걸 보면 예산 일이 아닌 모양이었다. 무슨 일이야? 미나미다는 마음을 가라앉히려는 듯 심호흡을 한 뒤에 말문을 열었다. 도쿄역 안에서 폭발이 일어났대요. 부상자가 많이 생겨서 우리 병원으로도 이송 중이래요. 도울 수 있는 사람은 급히 응급실로 오래요. 폭발. 테러인 것 같대요. 가토는 신음을 흘렸다. 또? 그럼 아까 그 소리는? 이병동은 다쿠마 선생에게 맡기고 제가 내려가 볼게요. 아이즈가 다시 깜빡였다. 다쿠마와 연락을 하는 모양이었다. 그럼 부탁해. 미나미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말했다. 이야기가 마무리된 모양이었다. 가토는 가운 주머니에서 아이즈를 꺼내 왼쪽 귀에 꽂았다. 자동으로 뇌세포와 접속하기를 기다렸다가 응급실 중앙통제실에 연결했다. 종양과의 가토입니다. 폭탄 테러 소식은 들었는데 내 도움이 필요한 일 있습니까? 아이즈는 속으로 생각만 해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지만 소리 내어 말로 하는 게 더욱 확실했다. 부탁드릴게요. 저번보다 부상자가 많아서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알았네. 미나미다는 이미 일어나 있었다. 선생님. 가지. 두 사람은 모니터실을 뛰쳐나갔다. 분석 결과 폭발물의 주체는 S2 폭약입니다. 이걸 원격 조작으로 폭발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총 3명, 중상자 9명, 중경상자 36명. 폭발 1시간 뒤에 범행 성명이 공화국 경찰과 언론사에 도착했습니다. 범인은 아나타. 그만 됐네. 유사 아키히토는 참지 못하고 말을 끊었다. 내무장관 가게야마 아키히사의 입에서 나온 건 이미 보고를 받은 내용뿐이었다. 그조차 들고 있는 종이를 보면서 읽었다. 그런 메모를 읽으라고 자네를 관저로 부른 게 아닐세. 탁자 맞은편 소파에 엉거주춤하게 앉은 가게야마 장관이 내리깐 눈을 끔뻑이며 살찐 몸을 움츠렸다. 불그스름한 이마에는 구슬땀이 맺혔다. 분명 2주 전에 아나타 도진의 거점을 괴멸시켰다고 하지 않았나? 차관이 그렇게 보고해서.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게. 나는 자네가 올린 보고를 말하는 거야. 유사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쏘아보자 가게야마는 당장이라도 꿇어 엎드릴 듯 머리를 조아렸다. 비굴하기 짝이 없는 태도였다. 이 한심한 작자가 공화국 경찰을 관할하는 내무성의 수장이라니. 거점을 괴멸시켰는데 왜 여전히 테러가 발생하는 건가? 아나타 도진이라는 이름을 당당하게 내세우며 범행 성명서까지 발표하고 있잖나. 그런데도 우리 경찰은 주모자의 정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대체 어떻게 설명할 건가? 가게야마는 힘없이 고개를 떨어뜨릴 뿐이었다. 저러고 있으면 사태가 알아서 호전되리라고 생각하는 건가? 그래도 예전에는 이 정도로 무능하지는 않았는데. 역시 이 남자도. 백년법으로 정해진 생존 가능 기한이 되면 터미널 센터에 출두해 안락사 처치를 받아야 했다. 국회의원이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단, 대통령 특례법에 따라 특별히 대통령이 인정한 경우에 한해 무기한으로 연장할 수 있었다. 가게야마 아키히사도 규정대로라면 작년에 이 세상을 떠났을 몸이다. 지금 살아있는 건 우시지마 대통령이 특례 대상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들은 비단 가게야마뿐이 아니었다. 현재 상하 양원에 소속된 의원의 70%는 대통령 면제권 덕에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우시지마 대통령의 손에 달렸다. 실제로 우시지마 대통령의 심기를 거슬렀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면제권을 박탈당해 터미널 센터로 강제 이송된 의원도 있었다. 면제권을 박탈당하지 않으려면 대통령에게 변함없는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뜻에 따르는 데에만 열성을 쏟게 된 정치인들은 자신의 신념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꼭두각시나 마찬가지였다. 그들이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지금 의회는 이러한 꼭두각시에게 점거되어 보기에도 참혹한 풍경이 날마다 반복되었다. 그나마 관료 중에 쓸만한 인재가 있는 게 희망이었다. 후카마치 차관은 같이 안 왔나?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왜 같이 들어오지 않았지? 당장 들어오라고 하게. 아, 알겠습니다. 가게야마가 황급히 총리 집무실을 나섰다. 육중한 문 밖은 총리 비서관과 내빈들의 대기실이었다. 집무실에는 1인용치고는 너무 큰 소파가 8개 놓여 있었다. 흡사 바위처럼 무거워서 성인이 힘껏 몸을 던져도 1mm도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았다. 유사는 그 소파의 등받이에 편하게 기대어 한숨을 내쉬었다.
이 총리 관저는 12년 전에 신축한 건물로 집무실은 넓지도 호화롭지도 않았지만 내구성은 뛰어났다. 원목으로 만든 차분한 분위기의 가구들도 모두 유사의 취향대로 고른 것이었다. 단 하나, 그의 취향에 맞지 않는 건 집무실 책상을 등지고 걸린 우시지마 대통령의 커다란 초상화였다. 앙담은 입에 포즈를 잡고 살짝 흘겨보는 모습이었다. 유사는 자신이 저도 모르게 씁쓸한 표정을 짓고 있음을 느끼고 눈길을 돌렸다. 가게야마가 조용히 문을 열고 후카마치를 데리고 들어왔다. 그러고는 자기 혼자 소파에 앉더니 총리님께 최신 상황을 설명하게 하고 명령했다. 후카마치가 유사에게 눈인사를 했다. 원래도 호감형이지만 거기에 냉철함이 더해져 지금은 누가 봐도 엘리트 관료였다. 아나타 도진이 이끄는 테러 집단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새로 보고할 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조직 규모나 주모자의 정체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나타 도진의 거점을 괴멸시켰다는 보고는 자네가 올리지 않았나?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나타 도진의 거점이 아니라 다수의 거부자 마을 중 하나를 괴멸시킨 것일 뿐입니다. 제가 장관님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써서 보고드린 탓입니다. 면목 없습니다. 가게야마 장관은 이렇게 말하며 깍듯하게 고개를 숙이는 후카마치를 보고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유사는 그 모습에 내심 한숨을 내쉬며 다시 후카마치를 보며 물었다. 아나타 도진은 이전 세기에 처형된 테러리스트가 썼던 이름이야. 그때 죽은 이는 대역이고 이번에야말로 진짜 아나타 도진이 나선 거라는 소문이 돌던데 진위 여부는 확인했나? 어차피 소문일 뿐입니다. 후카마치가 거침없이 대답했다. 그럼 그 두 사건의 관련성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거는 뭔가? 총리님은 이전 세기의 아나타 도진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어렴풋이 기억이 나네. 하지만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는 고작 20살이었어. 아나타 도진이 처음 등장한 건 HAVI가 도입된 지 40년이 채 안 됐던 시절, 백년법은 아직 존재조차 드러내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그 범행 동기도 HAVI로 인해 죽음에서 멀어진 사람들에게 죽음을 상기시킨다는 무척 추상적인 동기에서였죠. 주모자로 붙잡힌 남자도 한때는 정신 감정이 필요한 상태라는 점이 제기되었을 정도로 비정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백년법을 철폐하라는 구체적인 정치적 요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죠. 동일 인물의 소행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사람도 바뀌지. 당연히 주장도 바뀔 테고.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렇다면 굳이 아나타 도진을 사칭할 필요는 없겠죠. 주장하는 내용이 정반대니까요. 변절자라는 낙인을 피할 수 있고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번 사건의 테러리스트가 아나타 도진이라는 이름을 쓰는 건 단순히 그 이미지를 이용하고 싶었다고 보는 게 타당할 듯 싶습니다. 이미지라. 못하는 게 없는 초인, 불사신의 영웅, 그런 황당무계한 이미지 말입니다. 하지만 마냥 우습게 볼 일은 아닙니다. 역사는 때로 허구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도 합니다. 자네는 아나타 도진의 정체가 뭐라고 생각하나? 우선 앞서 보고드린 대로 범행성명서에서 백년법 폐지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테러 집단의 모체가 거부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거부자. 한마디로 백년법으로 정해진 생존 가능 기한이 지났는데도 터미널 센터에 출두하지 않고 달아난 이들을 뜻한다. 아마 아나타 도진이라는 이름은 그 초인적인 이미지로 인해 거부자들에게 마지막 희망으로 비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나타 도진이라면 자신들을 구원해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겠죠. 테러리스트도 시대가 바뀌면 구세주로 둔갑하는 건가? 유사는 기막히다는 듯 말했다. 거부자 마을 적발은 어떻게 되어가나? 기한을 넘기고도 출두하지 않으면 지명수배가 되고 아이디카드도 사용할 수 없게 되기에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지지만 요즘에는 거부자들끼리 모여 비밀리에 공동체를 형성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었다. 그것이 거부자 마을이었다. 말은 마을이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산중에 만든 원시적인 생활 공동체에서 도심에 조직된 비밀결사체까지 그 형태는 각양각색이었다. 후자는 폭력 조직 등 어둠의 세계와 연결된 경우가 많아서 범죄의 온상이기도 했다. 지금까지 적발한 거부자 마을은 모두 34곳, 처치한 거부자는 756명을 웃돕니다. 하지만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 건 분명합니다.
생존 가능 기한이 지났는데도 터미널 센터에 출두하지 않는 자들의 수는 8만 명을 웃돈다고 합니다. 그 대부분은 지금도 공화국 안에서 불법으로 삶을 연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만한 인원이 생존할 수 있지? 고스트 아이디가 만연하는 탓인가? 그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지만 가장 큰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뭔가? 국민들 사이에 백년법을 지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점차 수그러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거부자를 발견해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불이익이 두려워 숨겨주지는 않지만 못 본 척하는 게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후카마치는 눈에 힘을 주었다. 그 이유는 아시죠? 라고 묻는 듯 유사는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가? 거부자 마을을 하나씩 찾아내 없애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 당국에도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후카마치답지 않은 맥 빠진 대답이었다. 알겠네. 계속 수고해주게. 유사는 내내 침묵을 지키던 가게야마를 보며 말했다. 부하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는 것도 상사의 역할이네. 앞으로 기대하겠네. 가게야마 장관은 깍듯이 고개를 숙이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시방석에서 벗어난 안도감이 얼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유사는 그 뒤를 따르는 후카마치를 불러 세웠다. 후카마치 차관은 잠깐 나 좀 보지. 가게야마가 걸음을 멈추고 불안한 표정으로 돌아봤다. 후카마치의 직속 상사는 내무장관, 그런 자신을 따돌리는 상황이 의아스런 눈치였다. 유사가 표정을 풀며 말했다. 아, 오해 말게. 내가 옛날에 후카마치를 데리고 있던 적이 있거든. 오랜만에 얼굴 본 김에 옛날 이야기나 할까 싶어서 말이야. 잠깐이면 되네. 가게야마는 여전히 석연치 않은 표정이었지만 군말 없이 먼저 나갔다. 문이 닫히자 유사는 원래 표정으로 돌아와 후카마치에게 앉으라고 권했다. 옛날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한가해 보이시진 않습니다만. 후카마치 신타로는 대충 엉덩이만 붙이며 말했다. 나한테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서 불렀네. 장관 앞에서는 속 시원히 말 못할 테니. 후카마치는 손을 무릎에 올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옛날 이야기나 하시죠. 하지만 그 얼굴에 그리운 기색은 없었다. 말해보게. 요새 생존제한법 특별준비실에 있었을 때 생각이 자주 납니다. 제가 실장이었던 제2차 준비실이 아니라 제1차 준비실 때 말입니다. 총리님이 실장이셨고 저는 부실장이었죠. 좋은 팀이었네. 다들 출세해서 아라카와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지. 자네도 차관이 되어 아주 든든해. 후카마치는 의례적인 미소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 시절 총리님은 백년법 시행이야말로 공화국의 번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책이라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죠. 그리고 국민투표로 시행 동결이 정해지자 당시 우시지마 료이치 의원과 국정을 장악해 비효율의 대명사였던 유니언 해체, 국민건강보험제도 재정립 등 국민들의 거센 비판이 쏟아질 게 분명한 개혁을 연이어 단행하셨고요. 그 덕에 우리나라는 재정 파탄 위기 직전에 간신히 모면할 수 있었죠. 내용과는 달리 말투는 전혀 칭찬조가 아니었다. 경제는 성장 궤도에 들어섰고 분명히 한때는 다시 살아났다고 할 수 있는 상태까지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는 않았지요. 특히 지난 10수년은 정체가 두드러집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총리님은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국력을 신장시키려면 낡은 피를 없애고 젊은 피들이 활약할 자리를 마련해줘야 한다. 사회의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백년법은 꼭 필요하다. 그랬지? 그렇다면 백년법을 시행한 지 40년이 지났는데도 이 나라가 정체 상태에 있는 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백년법은 아직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건가? 맞습니다. 그래서 거부자 마을의 단속을 서두르라고. 거부자 마을은 백년법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한 원인이 아니라 백년법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유사는 반박할 말이 없었다. 분명히 거부자의 존재는 이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거부자가 이같이 급격히 증가한 예는 다른 HALL로 가입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죠. 일본공화국뿐입니다. 어째서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유가 뭘까? 후카마치의 눈동자의 분노가 어른거렸다. 저도 아는 걸 총리님이 모르신다고요. 그렇지만 유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후카마치는 답답한 듯 몸을 내밀며 말했다. 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모셨던 유사 실장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기계 있는 애국자셨습니다. 유사는 참다 못해 말했다. HAVI는 노화를 중지시켰지만 시간을 멈춰주지는 않았어. 제대로 대답해 주십시오. 자네도 많이 컸군. 유사는 웃으려 했지만 후카마치의 눈빛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원흉은 바로 대통령 특례법입니다. 유사는 무의식적으로 문을 보았다. 비서관이라면 몰라도 저 문 밖에 불청객이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보장은 없었다. 지금 이야기가 밖으로 새어나가면 큰일이다. 하지만 후카마치는 눈썹도 까딱하지 않았다. 특례에 따라 생존 가능 기한을 연장하는 제도는 다른 나라들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연장하기 때문에 국민들도 납득을 하죠. 하지만 일본은 오로지 대통령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습니다. 실적다운 실적도 없는데 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례 대상이 되기도 하죠. 이런 걸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백년법 시행의 대전제인 공정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데요. 순순히 백년법을 지키는 놈만 바보가 되는 세상인데 어느 누가 지키려 하겠습니까? 유사는 후카마치의 직설적인 이야기에 동요했다. 그리고 사실과 마주해 동요한 자신의 모습이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물론 거부자를 내버려둘 순 없습니다. 철저하게 단속해 강제로 터미널 센터로 보내야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거부자 마을을 없애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를 복잡하게 만드는 꼴이죠. 그럼 어쩌라는 건가? 특례법을 폐지하고 백년법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 밖에 다른 길은. 불현듯 후카마치가 말을 멈췄다. 그리고 자조하듯 웃었다. 총리님께서 이런 걸 모르실 분이 아니죠. 저 같은 미숙한 놈이 지적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후카마치는 다시 도발적인 눈빛으로 유사를 노려보았다. 제 말이 틀립니까? 유사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대통령 특례법은 오시지마 료이치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유사가 고안한 방책이었다. 이것이 없었으면 공화국 정치를 안정시켜 일시적이나마 국가 재건을 이루어낼 수 없었으리라. 하지만 시대는 변하고 있었다. 국가 재건을 위해 고안했던 법률이지만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때가 온 것이다. 특례법은 이제 시대착오적인 법률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폐지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의회에는 대통령 면제권으로 목숨을 연명하는 의원들이 대부분이야. 특례법 폐지는 그들의 죽음을 뜻하지. 스스로 그런 결의를 할 리가 없어. 설령 폐지를 결의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공화국 헌법에는 설령 헌법으로 규정되었더라도 우시지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만일 행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특례법이 존속되겠지. 폐지를 결의한 의원들은요?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결의를 내렸으니 즉시 면제권이 박탈되어 터미널 센터로 끌려가겠지. 그러면 의회에 공석이 생기겠죠? 유사는 후카마치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깨달았다. 보궐선거에서 신시대당의 신인 의원들이 당선되겠죠. 그들은 아직 백년법의 생존 가능 기한이 많이 남았으니 대통령의 심기를 일일이 살필 필요도 없습니다. 특례법의 효력은 줄어들 테고요. 그러면 대통령 임기의 연장 결의가 부결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사태만큼은 피하고 싶겠죠. 그러려면 섣불리 면제권 박탈을 단행할 수 없을 테고요. 그렇다고 반항한 의원들에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역시 영향력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어떤 선택을 하든 대통령에게는 불리합니다. 특례 대상 의원의 수가 공교롭게도 대통령을 올가매는 족쇄가 되는 거죠. 자네는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군. 후카마치는 대꾸하지 않고 유사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자네 뜻은 잘 알겠네. 만일 정말 의원들이 자신들의 죽음을 감수하고 특례법 폐지를 결의한다면 자네 말대로 흘러갈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 작자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나? 가게야마 장관 같은 자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거라고 진심으로 생각하나?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대통령의 지위는 위협할 수 없는 수준까지 커져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유사 자신이 대통령의 권한을 절대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체제였기 때문이다. 그때 후카마치가 살며시 웃음을 지었다. 그럼 단번에 체제를 쇄신하죠. 뭐라고?
대통령 임기 연장 결의를 할 수 있는 데까지 끌다가 부결하면 됩니다. 면제권을 박탈할 시간을 주지 않고 번개처럼요. 그때 결의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에게는 특례법 폐지가 아니라 우시지마 대통령 실각이 목적인 것처럼 연막을 치면 됩니다. 대통령에게 불만이 있는 의원들은 많으니 승산은 있습니다. 이 제안에는 유사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우시지마 대통령의 임기 연장 결의는 4년마다 치르는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았다. 여기서 만일 부결된다면 헌법상 우시지마 대통령의 임기는 끝나고 다시는 대통령이 될 수 없었다. 우시지마 류이치의 정치 생명은 끝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임기 연장 결의의 부결은 특례법 폐지를 뛰어넘어 대통령에 대한 모반, 한마디로 쿠데타 선언이었다. 거사가 성공하면 총리님이 대통령에 취임해 특례법을 폐지하면 됩니다. 유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후카마치를 등진 채 오른손으로 집무용 책상을 짚었다. 못 들은 걸로 하겠네. 총리님. 경거망동 말게. 유사가 헥 돌아보며 소리쳤다. 자네는 내가 예전 그대로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나도 사람인데 어떻게 바뀌지 않겠나. 시대가 변하는 이상 나 또한 변하게 마련이야. 지금 내가 우시지마 대통령의 추종자라면 어쩔 작정인가. 자네의 계획은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될 거야.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진 않겠지? 후카마치의 얼굴에 노골적인 실망이 번졌다. 이대로라면 공화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걸 아시면서도 총리님은 가만히 계시겠다는 겁니까? 자네 계획에는 불확실한 요소가 너무 많아. 0%는 아니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아.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인재를 허비할 뿐이야. 처음부터 포기하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에겐 시간이 없네. 시간. 유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내 생존 가능 기간은 이제 곧 끝나. 면제권을 받지 않으면 터미널 센터에 가게 되지. 후카마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설마 그것 때문에? 유사는 침묵을 지켰다. 무슨 말을 해도 변명으로 들릴 것이었다. 후카마치는 힘없이 어깨를 떨구었다. 그리고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웃었다. 실망했습니다. 정말 변하셨군요. 유사는 입을 다문 채 견뎠다. 사사하라 차관님은 기억하십니까? 사사하라 차관님이 지금 총리님을 보면 뭐라고 하실까요? 후카마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그 국민투표. 그 1차 국민투표 때부터 이 나라는 이상해졌어. 그때 국민들이 백년법을 받아들였다면 이 지경까지는. 몇 초의 공백이 지났다. 총리님. 후카마치는 창백한 표정으로 유사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지금 그 눈 속에 있는 건 경멸뿐이었다. 설마 다치바나까지 잊어버린 건 아니시겠죠? 다치바나. K. 순간 가슴이 아렸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십니까? 변호사 시험을 준비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유사는 황급히 소파로 돌아가 대답했다. 무슨 일인가? 비서관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제 곧 다음 일정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만 가보겠습니다. 후카마치는 고개를 숙이고는 비서관을 지나쳐 밖으로 나갔다. 공화국 경찰의 정식 명칭은 내무성 경찰국이다. 그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내무성 관할이지만 공화국 경찰 건물은 내무성이 있는 합동청사가 아닌 알스퀘어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다. 이전 세기부터 있던 낡은 건물로 벌써 여러 차례 재건축 이야기가 나왔지만 예산 문제로 번번이 무산됐고 대신 부분적인 보수나 증축, 보강공사로 버텨왔다. 촌스러운 정장 차림의 남자 하나가 그 건물 북쪽에 있는 그늘진 복도를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다. 땅달막한 체구의 각진 얼굴, 부은 눈에 낮은 콧대. 오가는 직원들이 모두 차려 자세로 경례를 붙였다. 남자도 오른손을 들어 답했지만 무의식 중에 조건반사로 나온 행동이라는 건 남자의 표정으로 알 수 있었다. 남자는 정보 채취 모니터실이라 적힌 문 앞에 서서 옆에 있는 원반에 오른손 손바닥을 올렸다. 원반 전체가 파랗게 빛나며 문이 열렸다. 실내는 어스름했다. 정면에 모니터 화면이 늘어서 있었지만 그 안에는 혼돈 그 자체라 표현할 수밖에 없는 영상이 불규칙적으로 꿈틀거렸고 이따금 문자 비슷한 게 흘러갈 뿐이었다. 언뜻 보니 의미를 알 수 없는 그 영상을 보며 키보드를 두드리는 파란 제복의 남자가 보였다. 과학수사부의 사쿠라다 주임기술관.
특수정보 채취관 자격이 있는 몇 안 되는 기술관 중 한 명이었다.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정장 차림의 세 남자는 다케스의 모리시타 아즈마였다. 지루한 듯 의자에 앉아있던 그들은 남자가 들어오자 황급히 일어나려 했다. 가가와 부장님. 그냥 앉아있게. 가가와는 그렇게 말하며 왼쪽을 보았다. 저건가? 그의 시선 끝에는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강화유리가 보였다. 그 너머로는 빛이 가득한 하얀 방이 보였다. 한가운데에는 좁고 긴 침대 하나가 놓여 있고 그 위에 하늘색 검진복 차림의 남자가 누워 있었다. 바짓단 아래로 삐져나온 맨발을 볼 것도 없이 몸 전체가 무척 여윈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얼굴을 가리는 헬멧 비슷한 기기를 머리에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헬멧에 붙은 갖가지 세 개 코드는 스파게티처럼 서로 얽히고 설켜 침대 머리맡에 설치된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다. 시뮬레이션 머신을 연상시키는 그 기계에는 1인용 좌석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파란 유니폼을 입은 여자가 침대를 등지고 앉아 있었다. 그녀 역시 과학수사부의 기술관으로 특수정보 채취관 자격 보유자일 것이다. 기계에 가려 눈 위쪽은 보이지 않았지만 오뚝한 코만 봐도 그 미모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옅은 립스틱을 바른 입술은 살짝 벌어져 있었고 두 팔은 기계 팔걸이에 걸치고 있었다. 손목은 벨트로 고정되어 있었는데 손가락마다 코드가 연결되어 있다금 움찔거렸다. 시작했나? 가가와가 돌아보며 물었다. 그게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벌써 1시간이나 이러고 있는데. 의자에 앉아있던 다케스에가 볼멘 소리를 하며 힐끗 곁눈질을 했다. 그 눈길을 느꼈는지 키보드를 두드리던 사쿠라다 주임기술관이 동작을 멈추고 가가와를 보며 말했다. 피험자는 최면 상태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기계 조정 작업을 진행하는 단계니까 재촉하지 마세요. 조정을 허투루 하면 정밀도가 떨어지니까요. 찬바람이 쌩쌩 부는 목소리였다. 눈을 부라리며 일어나려는 다케스를 가가와가 두 손으로 말리며 사쿠라다에게 조용히 말했다. 미안하네.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있겠네. 하지만 이미 작업을 다시 시작한 사쿠라다는 가가와의 말을 무시했다. 뭐 저런 게 다 있어, 상사한테. 가가와는 부르퉁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다케스의 어깨를 2번 두드리고 나서 강화유리실 안에 누운 남자를 바라보았다. 지금 실험대에 오른 이 남자가 도카이주의 산중에서 발견된 건 약 3주 전의 일이었다. 차를 몰고 가던 지역 주민이 도로 앞쪽에 우두커니 서 있는 남자를 발견했다고 한다. 차림새나 분위기로 보아 조난자라 판단한 주민은 경찰에 신고했다. 극심한 쇠약 상태였던 남자는 그 길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검사 결과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하지만 기운을 차리고 나서도 남자는 자신의 이름이나 신원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이디카드 등 소지품도 없어서 하는 수 없이 DNA를 공화국 경찰의 생체 데이터베이스에 조회했는데 그 결과 뜻밖의 사실이 밝혀졌다. 남자는 백년법으로 정해진 생존 가능 기한을 훨씬 넘긴 상태였다. 한마디로 거부자였다. 기적의 생환자는 단번에 범죄자가 되어 경찰에 넘겨졌다. 원칙적으로는 거부자임이 밝혀지면 바로 터미널 센터로 이송해 사건을 마무리하지만 형식적인 조사를 벌이던 중 남자가 입에 담은 어떤 말 때문에 수속이 중지됐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난 아나타 도진을 압니다. 아나타 도진의 영원왕국에서 도망쳐 나왔죠. 이 일은 즉시 공화국 경찰 대테러 특수부 부장 가가와 데소에게 보고됐다. 터미널 센터 이송을 피하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일 가능성도 있었지만 아나타 도진의 이름이 거론된 이상 그냥 넘길 수도 없어서 특수부에서 조사하게 되었다. 하지만 남자는 중요한 대목에서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애당초 그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걸 수도 있고 말하고 나면 바로 안락사 처리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입을 다문 건지도 몰랐다. 어찌되었든 특수부는 이대로 오래 끌 수 없었다. 한시라도 빨리 정보의 진위를 파악해야 했다. 얼마 전 도쿄 역폭탄. 테러를 끝으로 아나타 도지는 기분 나쁜 침묵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걸로 끝은 아닐 터였다. 대규모 테러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었다. 가가와는 망설이지 않고 강제 정보 채취를 지시했다. 뇌에 직접 접속하여 기억을 조사함으로써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보를 얻는 기술이었다.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방법이었지만 법원의 특별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에는 법원의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면 피험자는 생존 가능 기한을 넘긴 거부자,
한마디로 법적으로 인권이 없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효도 국장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다케스에가 물었다. 가가와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얼른 아나타 도진을 잡아오라는 불호령이 떨어졌어. 보아하니 국장님도 가게야마 장관에게 된통 깨진 모양이야. 장관이 직접요. 정말입니까? 전대미문이네요. 하지만 저 피험자가 진짜라면 단번에 테러 조직의 전모가 밝혀질 테고 운이 따라주면 일망타진할 수 있을 겁니다. 다케스에가 퀭한 눈을 번뜩이며 말하자 사쿠라다의 핀잔이 날아왔다. 조용히 하시죠. 그러면서도 작업 속도를 유지하는 게 밉살스러웠다. 다케스에는 이를 드러내며 사쿠라다의 뒤통수를 후려치는 신용을 했다. 사쿠라다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다. 시작하겠습니다. 강화유리실. 여성기술관의 10손가락이 경련하듯 꿈틀거렸다. 그와 연동하여 모니터 화면이 꿈틀거리듯 바뀌었다. 뇌 안의 기억을 채취하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기억이 현실인지 아니면 공상의 산물인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까닭에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특수정보 채취관이 필요했다. 아나타 도진을 키워드로 기억을 검색하겠습니다. 수집한 이미지는 메인 모니터에 투사됩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메인 모니터는 한가운데에 있는 가장 커다란 모니터였다. 가가와랑 부하들이 숨을 삼키며 뚫어져라 바라보자 느닷없이 커다란 나무가 나타났다. 그리고 바로 상자 모양의 하얀 건물이 나타났다. 그 다음은 숲, 산, 바닥, 사람, 접시, 빵, 남자, 여자, 하늘, 별, 물, 눈동자. 단편적인 영상이 차례차례 나타났다 사라졌다. 전혀 맥락이 없었다. 이게 아나타 도진이라는 말에 반응을 보인 이미지들입니다. 자세히 보라고만 하면 어쩌느냐고. 봐도 뭐가 뭔지 전혀 모르겠는데. 다케스에가 쌓인 불만을 터뜨리듯 소리쳤다. 당연하죠. 사쿠라다가 동작을 멈추고 의자를 돌려 다케스에를 보았다. 원칙적으로는 이미지를 발굴한 뒤에 시간을 들여 분석하고 이어 맞춰 현실의 기억을 확정해야 합니다. 긴급한 사안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채취 과정을 보여드린 것뿐입니다. 원래 이곳은 외부인이 함부로 드나들면 안 되는 곳입니다. 다케스에가 콧구멍을 벌름거리며 언성을 높였다. 우리가 방해된다는 소리야? 사쿠라다는 낯빛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다. 맞습니다. 다케스에가 머쓱한 표정으로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정말 못하는 소리가 없군. 가만히 있어. 어려운 부탁해서 미안하네. 가가와가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아나타 도진의 얼굴을 알아낼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져서 무리하게 일을 진행했어. 사쿠라다 주임도 알겠지만 녀석 때문에 공화국 경찰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어. 우리 특수부로서는 한시라도 빨리 녀석을 붙잡고 싶은 마음뿐이네. 사쿠라다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더니 다시 작업을 시작했다. 가가와는 그런 사쿠라다를 보며 물었다. 반응이 있다는 건 이 남자가 아나타 도진의 조직에 있었던 거라고 봐도 되나? 속단할 수는 없지요. 아나타 도진이라는 이름은 언론에 자주 등장하니까요. 우연히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본 광경일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정말 아나타 도진의 조직에 있었는지 그것만이라도 확인해줬으면 하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가와의 부하들이 서로 눈짓을 하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아마 속으로 욕설을 퍼붓고 있으리라. 기술관이라는 인종들은 왜 하나같이 신경질적이고 무례한 것이냐고. 잠시 시간이 흘렀지만 메인 모니터 화면은 여전했다. 사람의 얼굴이 나타나도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었다. 물론 그 얼굴이 아나타 도진인지 알아낼 재간도 없었다. 두통이라도 생겼는지 부하 3명은 이맛살을 찌푸리며 눈두덩을 눌렀다. 더는 여기 있어도 소용없으려나 가가와가 그렇게 생각한 순간이었다. 찾았다. 사쿠라다가 작게 중얼거렸다. 무슨 일인가? 아나타 도진을 찾았나? 그건 아직 모르지만 완성된 이미지를 찾았습니다. 음성도 있고요. 이미지와 함께 나올 겁니다. 메인 모니터를 보았다. 눈이 핑핑 돌게 바뀌던 화면이 하나의 장면에 고정됐다. 마치 녹화한 듯한 영상이 흘러나왔다. 산속인가? 숲으로 에워싸인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 끝에는 덩치 큰 남자가 서 있었다.
로마인들의 토가처럼 하얀 천을 몸에 두르고 있었다. 남자는 두 팔을 펼치고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너무 탁해서 내용까지 알아들을 수는 없었다. 이게 아나타 도진? 너무 멀어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데. 확대할 수 없나? 잠깐만요. 남자의 얼굴이 주먹됐다. 하지만 순식간에 다시 뿌얘졌다. 어렵겠는데. 되돌리겠습니다. 다시 줌아웃. 가가와는 숨을 멈추고 화면을 들여다봤다. 뭐든 좋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을까? 화면 속 남자는 주먹을 휘두르며 목청을 높였다. 영원왕국이. 아니. 이 아나타 도진의 이름 아래. 가가와는 부하들과 얼굴을 마주봤다. 지금 들었지? 분명히 아나타 도진이라고 했습니다. 영원왕국이라고. 그러면 이 피험자는 진짜인가? 방금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겠나? 사쿠라다가 말없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좀 전에 영상이 재생됐다. 가가와는 눈을 감고 귀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영원왕국이. 이 아나타 도진의 이름 아래. 틀림없었다. 가가와는 눈을 뜨고 부하들과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요한 흥분이 솟아올랐다. 예상치도 못한 수확이었다. 우리는 지금 아나타 도진을 붙잡을 비장의 카드를 손에 넣은 것이다. 좋아, 이대로 정보를 더 캐내자고. 다케스에가 환하게 웃으며 그렇게 말한 순간 메인 모니터의 화상이 흔들리더니 맨 처음의 의미를 알 수 없는 영상으로 되돌아갔다. 어떻게 된 거야? 한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그만하자니. 계속해. 다케스에가 소리쳤지만 사쿠라다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안 됩니다. 왜 안 되는데? 우릴 골탕 먹이려는 거야? 말 조심해. 가가와가 재빨리 다케스에를 나무랐다. 왜 제가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사쿠라다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물었다. 계속하면 오다기리가 못 버팁니다. 오다기리? 피험자의 뇌 안 기억에 들어간 기술관 말입니다. 제 부하 중에 가장 뛰어난 친구입니다. 강화유리실 안을 들여다봤다. 여성 기술관은 입을 벌린 채 가슴을 들썩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뺨과 목덜미엔 땀이 흥건했다. 아니, 아직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가가와는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다케스에를 억지로 자리에 앉히고 사쿠라다에게 말했다. 이제 됐네. 수고했어. 연결 끊겠습니다. 모니터 화면이 모조리 꺼지며 실내가 어두워졌다. 곧바로 천장의 조명이 들어왔다. 가가와는 살짝 인상을 찌푸렸다. 부하들의 한숨이 실내를 가득 채웠다. 강화유리실에서는 파란 유니폼 차림의 과학수사부 스태프 여러 명이 침대 주변에 모여 오다기리 기술관의 손가락에서 코드를 떼고 손목에 벨트를 푼 뒤에 머리에 쓴 후드를 올렸다. 기계에서 해방된 오다기리가 스태프의 부축을 받아 의자에서 내려왔다. 조금 휘청거렸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감돌았다. 그녀는 검은 머리를 넘기며 유리창 너머를 보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눈이 동그랗고 지적인 여성이었다. 사쿠라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한숨 돌린 표정으로 가가와를 보았다. 여러분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건 무척 위험한 작업입니다. 자칫하면 오다기리의 정신이 붕괴되어 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책임자로서 직원의 안전을 가장 우선해야 합니다. 이해 안 해. 다케스에가 씩씩거리며 물었다. 다음엔 언제 할 수 있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찾아낸 이미지만 해도 그 양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걸 분석하는 데만 해도 제법 시간이 걸릴 겁니다. 분석하는데 얼마쯤 걸릴까? 가가와가 물었다. 2주는 잡아야 합니다. 컴퓨터를 이용하면 금방 끝나지 않아. 다케스의 억지에도 사쿠라다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현실의 기억과 꿈과 망상을 구별해야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그 작업은 컴퓨터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분석할 수 있는 건 인간뿐이니까요. 현실과 꿈은 전혀 다르잖아.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상은 어렵습니다. 애당초 인간의 뇌는 그 둘을 구별하지 않으니까요. 구별하지 않는다고? 현실의 기억도, 꿈의 기억도, 망상도 뇌에서는 똑같이 취급합니다. 어처구니가 없군.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현실이라 믿는 이 세계도 각자가 마음대로 만들어낸 망상이나 마찬가지죠. 적어도 기억상으로는요. 재미있군. 가가와가 말했다. 피험자가 진짜라는 게 밝혀져서인지 평소보다 말수가 많아졌다.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다. 한마디로 우리는 같은 세상에 살지만 사쿠라다 주임이 보는 세상과 내가 보는 세상은 전혀 다르다는 뜻이군. 공통점은 이 세상이 끝날 때 우리 둘 다 죽는다는 것이겠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를 이어주는 건 죽음뿐이군. 죽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졌으면 좋았을 것을. 다케스에가 너스레를 떨었지만 사쿠라다는 태연하게 받아쳤다. 어려울 겁니다. 사랑이야말로 망상의 집대성이니까요. 멋대가리 없는 놈. 가가와는 웃음을 지었다. 그나저나 남의 기억을 밖에서 보다니 엄청난 일이 가능해졌군. 실제로 보고 나니 확실감이 나는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사쿠라다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지금은 피험자의 기억을 꺼내는 것만 가능하지만 현재 과학수사부에서 진행하는 연구가 실용화되면 인공적으로 작성한 가짜 기억을 덮어씌울 수도 있습니다. 가짜 기억을 덮어씌운다고? 인간의 행동 원리를 좌우하는 건 기억이니까요. 성공하면 인간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죠. 참, 무서운 기술이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범죄자를 선하게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반대로 선한 사람을 범죄자로 바꿔버릴지도 모르지. 그럴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죠. 언제쯤 실용화될까? 글쎄요,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쉽기도 하고 마음이 놓이기도 하는군. 잠시 웃음을 나눈 뒤에 사쿠라다는 다시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오늘 분석 결과는 2주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안 되겠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촉하면 일을 망칩니다. 정밀도를 포기하신다면 상관없지만요. 그럼 열흘. 그러니까? 사쿠라다 주임팀이라면 분명 해낼 거야. 다들 입을 모아 그렇게 말하더군. 지금 과학수사부는 역대 최강이라고. 사쿠라다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얼굴은 웃고 있었다. 도쿄에서 제3고속도로를 타고 2시간쯤 달리다 8번 출구로 나와 좁은 고갯길을 따라 산을 2개 넘으면 그제야 주부후유자키 시가 보인다. 인구는 고작 1000몇백여 명, 15다 마을이라 하는 게 어울릴 법한 규모였지만 이래 봬도 40년 전에는 5만 명의 시민들이 살던 곳이다. 당시에도 성인들 대부분은 유니언 가입자로 결코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다. 그래도 최소한의 공공시설은 갖춰져 있어서 시민 생활에 별다른 지장은 없었다. 시의 운명이 단번에 바뀐 건 유사 내각의 출범으로 유니언이 해체되고부터였다. 유니언이 막대한 누적 적자를 껴안고 국고를 압박한다는 점은 예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어떠한 형태로든 구조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어 왔다. 하지만 설마 해체되어 없어질 줄은 몰랐다. 적어도 유니언 가입자 중에 그런 사태를 예상했던 이는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물론 해체에 따른 조치가 시행됐다. 국민생활보호법이었다. 원래 모든 국민은 아이디카드와 그립을 상시 휴대해야 했고 가난해서 그립을 갱신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국가가 무상으로 대여해줬다. 하지만 이 법에 따라 새롭게 기초수급 대상자로 인정된 이들의 그립에는 매달 생계비가 입금되기로 정해진 것이다. 그렇지만 그 금액은 간신히 밥을 굶지 않을 정도의 최저 금액이었다. 유니언 해체의 여파로 우선 지역 산업이 곧바로 타격을 입었다. 유니언 가입자를 노동력으로 고용하면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오는 덕에 인건비 지출을 줄이고 간신히 살아남았던 중소기업들이 송두리째 날아간 것이다. 도산기업이 갑자기 많아지자 시의 세수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몇 년 지나지 않아 공공시설이 차례로 폐쇄되었다. 철도나 버스도 폐지되어 시민생활에 지장이 생기자 보다 못한 사람들은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대도시로 빠져나갔다. 시민이 줄어들에 따라 재정은 한층 더 압박을 받았고 행정기능과 산업이 쇠퇴해 시민의 이탈에 다시금 가속도가 붙었다. 이 악순환을 끊지 못한 채 할 일 없이 40년을 보낸 결과가 현재의 주부후유자키 시였다. 그야말로 유령마을이군. 가토다로는 왼쪽 귀에 낀 아이즈에서 시야에 투사되는 내비게이션을 따라 의료차량을 몰았다. 1시간쯤 걸려 안개 짙은 고갯길을 넘어왔지만 반대편 차선에서 지나가는 차는 거의 없었다. 산을 내려가서 평지에 들어서자 안개는 겠지만 도로는 아직 젖어 있었다. 오늘 아침까지 비가 상당량 내렸다.
정비를 하지 않은 지 오래인지 길바닥에는 움푹 팬 데가 수두룩해서 지나갈 때마다 고인 물이 요란하게 튀었다. 길을 따라 늘어선 민가는 방치되어 쓰러져갔고 과거 경작지였던 곳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완만한 커브를 돌았을 때 들깨떼와 마주쳤다. 리더로 보이는 검은 개가 이끄는 무리는 차도를 자기 것처럼 점령하고 있었다. 가토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경적을 울리며 개들을 쫓았다. 지나고 나서 백미러를 보니 개들은 다시 도로 한가운데에 모여 신기한 듯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시내 중심가도 역시나 스산했다. 아직도 서 있는 전신주 사이로 전선이 하늘을 가르고 있었다. 그 중에는 끊어져 덜렁덜렁 늘어진 전선도 있었다. 바닥은 모두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뒤덮여 있었지만 군데군데 금이 쩍쩍 가서 그 사이로 잡초가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도처에 쓰레기와 빈병이 굴러다녔고 가로등은 대부분 깨져 있었다. 상점가에 들어섰지만 대부분은 가게 문을 닫았다. 닫힌 셔터에는 외설적인 말이나 그림을 제멋대로 그려놓았지만 그조차 이미 빛이 발해 있었다. 식료품점 비슷한 가게의 문이 열려 있었지만 전구가 하나 켜져 있을 뿐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가토, 어디쯤 왔어? 아이즈로 연락이 들어왔다. 마을에 들어왔어. 시야에 남은 거리 500m라는 표시가 떴다. 밖에서 기다릴게. 노지마 진료소라는 글자와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떴다. 가토는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 골목으로 들어가 천천히 직진했다. 앞쪽에 하얀 가운 차림의 덩치 큰 남자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대학 시절부터 기른 수염도 여전했다. 과거 시내에 있던 종합병원은 이미 오래전에 폐원했고 현재는 조그만 진료소 한 군데가 남아있을 뿐이었다. 홀로 남은 노지마 진료소의 의사, 노지마 류지가 의료 차량에서 내리는 가토 다로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왔다. 그는 가토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어서 와. 오랜만이군. 잘 지냈어? 노지마는 의료 차량을 보더니 광대에 밀려 사라지기 일보 직전인 눈을 더욱더 가늘게 뜨며 말했다. 이게 자네가 말한 그거야? 우리 병원에도 한 대 있으면 좋겠군. 이게 몇 억짜린 줄 알아? 자네 월급으로는 유지비도 감당 못해. 그런 귀한 걸 용케도 빌려왔군. SMOC 역학조사라고 둘러댔지. 그게 통해? 내무성 후생국이 SMOC 대책에 드디어 나서서 내가 그 책임자로 임명됐거든. 명분은 서지. 자네가 국가 프로젝트 책임자가 됐다고? 대단하군. 암 같은 비주류 질병의 전문의가 달리 없어서겠지. 어쨌든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 우리 병원엔 엑스레이밖에 없고 정밀 검사를 하라고 큰 병원을 소개시켜주려 해도 검사비를 마련하기 힘든 형편의 환자들밖에 없어서. 거기까지 말하더니 노지마는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정말 검사비는 안 드는 거지? 걱정 마, 프로젝트 비용으로 정산할 테니까.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놓이는군. 환자들은? 진작 와서 기다리고 있어. 나중에 더 올 예정이고. 시작하지. 가토는 의료 차량에 다시 올라타 진료소 긴급 차량용 출입구로 후진했다. 이곳에는 지붕이 있어서 도중에 비가 내려도 환자들이 비를 맞을 염려가 없었다. 가토는 차에서 내려 차 뒷문을 열고 발판을 설치했다. 자동문이 전원을 켜고 진료실에 올라타 하얀 가운을 입었다. 유럽 카이저사에서 만든 종합진단장치를 켜고 배터리 상태 등을 확인했다. 준비가 끝나자 첫 환자가 간호사를 따라 들어왔다. 간호사는 옅은 분홍색 간호사복 차림의 여자였다. 아키노라고 합니다. 노지마 선생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가토입니다. 잘 부탁해요. 나도 자기소개할까요? 여자 환자가 물었다. 반짝이는 손지갑을 들고 있었다. 금발로 염색한 머리는 착 달라붙어 있었고 눈은 파랬다. 생김새는 일본인인 걸 보면 컬러 렌즈를 낀 모양이었다. 피부는 까무잡잡했다. 통통한 편이고 가슴도 컸는데 속옷을 입지 않았는지 긴팔 티셔츠에 빨간 꽃이 그려진 가슴 부분에 유두가 비쳤다. 허리에 짧은 수건을 두른 듯 걸친 보라색 치마 밑으로 허벅지가 훤히 들여다보였다. 안으로 들어와서 편히 말씀하시죠. 선생님,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아키노 간호사의 물음에 가토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요. 기계가 다 알아서 하니까. 여자 환자가 밖으로 나가는 간호사를 힐끗 보았다. 자동문이 닫히고 진료실에 단둘이 남자, 파란 눈을 치켜뜨며 말했다. 뭐 하는 건데요? 아픈 건 싫어요.
하나도 안 아픕니다. 짐은 바구니에 두고 침대에 누우세요. 벗을까요? 손지갑을 바구니에 넣자마자 티셔츠를 벗으려는 환자를 보고 가토는 황급히 말했다. 안 벗어도 됩니다. 그래요? 종합진단장치에는 크고 작은 모니터 2개가 달려있다. 하나는 진단 결과를 표시하는 메인 모니터고 다른 하나는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차트보드였다. 가토는 아이즈를 통해 차트보드의 지령을 내려 환자의 아이디 카드를 검색했다. 바구니에 놓인 손가방이 반응을 보이자 바로 접속해 개인 데이터를 보드에 담았다. 아이디 카드에는 이름, 생년월일, HAVI를 받은 나이를 비롯해 알레르기 유무와 병력도 기록되어 있었다. 이러한 개인 데이터의 임의로 접속할 수 있는 건 의사와 경찰에게만 허락된 특권이었다. 원칙적으로는 본인의 양해를 얻어야 하지만 진료할 때 아이디 카드에 접속하는 건 상식이라 새삼 양해를 구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사토 나오코 씨. 네, 나오코예요. 아, 자기소개하는 걸 깜빡했네. 보드에 표시된 데이터에 따르면 사토 나오코는 1969년 7월 2일생이었다. HAVI를 받은 건 20살 생일 직후인 1989년 7월 5일. 그렇다면 앞으로 3달만 지나면 105년이 끝난다. 그러면 생존 가능기한 통보를 받게 되고 그로부터 1년 안에 터미널 센터에 출두해야 한다. 아직 시작 안 해요? 침대에 누운 환자에게는 차트 화면이 보이지 않았다. 금방 시작할 테니 편안한 마음으로 잠깐 움직이지 마세요. 눈 감을까요? 안 감아도 됩니다. 하지만 무서우면 감아도 되고요. 무서운 검사예요? 안 무서워요. 그럼 뜨고 있을게요. 기계가 위를 지나갈 텐데 신경 안 써도 돼요. 절대로 안 떨어지니까. 여자가 까르르 웃었다. 재밌는 선생님이네. 칭찬 고마워요. 노지마 선생님보단 못하지만. 그럼 시작합니다. 장치의 키보드를 눌러 진단 개시 지령을 보내자 침대 머리맡에 달린 아치형 기기가 여자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천천히 왕복했다. 검사 시간은 대략 3분가량. 아이디 카드에 따르면 위장 장애로 병원을 찾았다고 했다. 끝났습니다. 벌써요? 이제 내려와도 됩니다. 사토 나오코는 일어나 물었다. 이런 걸로 뭘 알 수 있는데요? 염증, 종양, 궤양에서 빈혈까지 어떤 질병이나 이상이 있으면 대부분 알아낼 수 있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요? 그건 어렵고요. 다행이네요. 잡생각을 떨치려고 야한 생각했거든요. 그녀는 씩 웃으며 말했다. 시간 나면 한번 놀러 오세요. 손가방에서 작은 명함을 꺼내 내밀었다. 여신의 성 제시카. 여신의 성? 혹시? 맞아요. SSS. 3S? 섹스, 서비스, 스테이션. 제시카가 내 이름이에요. 검사 받으러 와서 의사한테 영업하는 겁니까? 오면 잘해드릴게요. 그럼 고마워요. 사토 나오코, 제시카는 가방을 메고 윙크를 날리면서 차에서 내렸다. 가토는 명함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망설이다 가운 주머니에 넣었지만 갈 생각은 없었다. 그 자리에서 버리기 미안했을 뿐이다. 모니터를 보자 종합진단장치의 결론은 이미 나와 있었다. 가토는 제 눈을 의심했다. 저도 모르게 사토 나오코가 나간 문을 보았다. SMOC. 상세 데이터를 불러왔다. 데이터를 본 가토는 신음을 내뱉었다. 윗뿐 아니라 폐, 간, 왼쪽 유방, 자궁경부에도 이미 종양이 생겼다. 장치는 남은 시간까지 냉혹하게 계산했다. 앞으로 6개월. 가토 선생님, 다음 환자분 들여보낼까요? 문 너머에서 아키노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 네, 들어오시라고 해요. 목소리가 잠겼다. 결국 이날 가토는 환자를 26명이나 진찰했다. 진단장치에서 차트보드를 떼어내 진료소 진찰실에서 노지마에게 건넬 즈음에는 벌써 오후 6시가 지나 있었다. 오늘 고생 많았지? 자네 덕에 살았어. 노지마는 차트보드를 진찰실의 레코더에 장착해 진단 결과를 옮긴 다음 다시 가토에게 돌려주었다. 최신 진단장치 솜씨 좀 어디 한번 구경해볼까? 노지마는 흥분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보며 방금 옮긴 데이터를 불러냈다. 하지만 표시된 문자를 읽어 내려가더니 표정이 험악해졌다. 결국 다 보기도 전에 가토를 돌아보며 말했다.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냐?
가토는 고개를 저었다. 장치 세팅엔 문제 없어. 기계 고장은 아냐. 하지만 인구 2,000명도 안 되는 마을에서 SMOC 환자가 5명이나 나오다니. 아무리 그래도 너무 많아. 나도 같은 의견이지만 사실인데 어쩌겠나. 유럽 카이저 4종합 진단장치의 오진율은 평균 3%, 최대 6%야. 하지만 암 관련 오진 사례는 단 한 건도 보고된 바가 없어. 노지마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다시 모니터를 보았다. 종합진단장치에 따르면 진찰한 26명의 환자 중에 위궤양 1명, 위염 4명, 기관지염이 5명,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3명, 그리고 SMOC가 5명이었다. 노지마,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 왜 그렇게 생각하나? 위궤양이나 위염을 진찰하려고 일부러 의료 차량을 끌고 오라고 하진 않았을 거 아냐. 오늘 진찰받은 환자 중에는 SMOC의 특징적인 병증을 보인 환자가 적어도 1명은 있었어. 더욱이 2명은 엑스레이만으로도 감별할 수 있었고. 그걸 놓칠 자네가 아니지. 난 지금까지 SMOC 환자를 한 번도 진찰한 적이 없어. 병내 보고쯤은 읽어봤겠지. 지식만 있다면 SMOC를 감별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노지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리고 눈가를 주무르듯 비볐다. 자네 말이 맞아. 그 3명은 다장기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어. SMOC가 분명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동시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 아니, 그렇잖아. 이런 작은 마을에서 환자가 3명이나 나왔으면 전국적으로는 얼마나 되겠어? 그래서 누군가가 부정해주길 바랐어. 그래서 최신 의료 차량을 요청한 건가. 하지만 설마 5명이나 될 줄은 몰랐어. 그럼 이 사람들 말고도 또. 노지마는 가토를 날카롭게 바라보며 물었다. 이게 최종 진단이지? 그렇다고 봐야지. 가토, 부탁이 있어. SMOC 진단을 받은 환자들을 자네 병원에서 치료해 줄 수 없겠나? 노지마. 그들은 치료비를 지불할 경제력이 없어. 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그쪽 예산을. 그건 어려워. 어려운 부탁인 줄은 알아. 자네도 의사라면 지금 이 나라의 의료제도가 엉망이 됐다고 생각할 거 아냐. 유사 총리가 취임한 뒤로 의료는 부자들의 특권이 되었어. 이곳에 남겨진 사람들은 감기약도 제대로 못 먹어. 아무리 HAVI로 젊음을 유지해도 영양 상태가 나빠지면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작은 질병으로도 목숨을 잃는다고.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속수무책으로 보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나? 이제 곧 22세기인데 이런 세상은 뭔가 잘못됐어. 내가 어렵다고 한 건 비용 문제가 아니야. 나을 가능성이 있다면 서류는 얼마든지 조작해 줄 수 있어. 하지만 SMOC는 최신 의료기술로도 치료는 물론 연명 효과조차 기대할 수 없는 질병이야. 이제야 겨우 역학조사를 시작한 단계라고. 그래도 도노 마코토 얘기는 들었지? 그 SMOC로 죽었다는 배우 말이야? 그 친구도 내 환자였어. 진통제로 고통을 덜어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지. 공화국 굴지의 큰 병원도 그런 실정이야. 노지마는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갑갑한 침묵이 흘렀다. 노지마는 꿈에서 막 깨어난 듯 눈을 깜빡였다. 이유가 뭐지? 목소리가 아까보다는 냉정해졌다. 왜 이 시점에 SMOC 환자가 이렇게 증가한 거지? 우리 병원에선 지난 28년 동안 1명도 없었어. 그런데 후생국에서 공식적인 수치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아닌 게 아니라 지난 몇 년 동안 SMOC 환자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현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실감해. 자네는 이 일을 어떻게 보나? 모르겠어. 전문가잖아. 전문가라도 모르는 걸 어쩌겠어. 그럼 대책을 마련할 도리가 없군.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SMOC는 지금까지의 암과는 발생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이야. 기존의 상식에 얽매여 있으면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비전문가인 자네 의견을 듣고 싶어. 자네 생각은 어떤가? 그렇게 말해도. 노지마가 생각에 잠기려던 순간 아키노 간호사가 나타났다. 선생님, 저 먼저 들어가 볼게요. 벌써 사복 차림이었다. 노지마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아, 수고했어요. 조심해서 들어가요. 네? 아키노 간호사는 가토에게도 고개를 숙이고는 퇴근했다.
가토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말했다. 좋은 간호사로군. 눈썰미가 있네. 경력도 상당한 것 같은데. 맞아, 우리보다 훨씬. 실력도 뛰어나고. 나 같은 엉터리 의사가 병원을 꾸려나가는 것도 다 아키노 선생 덕이지. 노지마의 눈빛에는 동경에 가까운 감정이 배어 있었다. 그러고 보니 가토는 불현듯 생각난 것처럼 말했다. 오늘 진찰한 여자 환자 중에 율락 여성이 많은 것 같던데. 그럴 수밖에. 이 주부후유자키 씨의 기간 산업은 매춘이니까. 이 마을이? 아까 오면서 보니까 그런 분위기는 아니던데. 북쪽으로 2km쯤 떨어진 곳에 새로 유흥가가 생겼어. 대부분의 가게가 율락업소지. 외지인들도 찾아오고 시내에서 가장 활기 넘치는 곳이야. 요즘 세상의 용케도 그런 걸 만들었군. 물론 외국 자본이야. 중국이나 한국 자본이라던데. 아무튼 관심 있으면 데려가 줄게. 가봤어? 여자들은 대부분 매춘부고 남자는 약물 중독자. 치안도 최악이지만 그래도 관심 있으면. 아쉽지만 오늘은 사양할게. 가토는 시계를 보았다. 이런, 슬슬 가봐야겠군. 가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은 벌써 해가 저물었다. 안 자고 가게? 내일 외래 진료가 있고 의료 차량도 빨리 반납하지 않으면 한 소리 들을 테니까. 고속도로를 타면 오늘 안에 도착하겠지. 오랜만에 한잔할까 했더니 사정이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노지마도 같이 일어났다.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가슴 먹먹한 정적이 일대를 뒤덮었다. 어디선가게 짖는 소리가 들렸다. 가로등도 들어오지 않아서 오직 진료소 창문에서 흘러나오는 빛만이 주위를 밝히고 있었다. 하지만 북쪽 하늘에 떠있는 구름은 유독 밝았다. 저쯤에 그 유흥가가 있는 것일까? 노지마가 의료 차량 운전석에 탄 가토를 불안한 표정으로 올려다보았다. 고갯길 지날 때 조심해. 겁주지 마. 산적이라도 나와? 산적은 아닌데 산속에 이상한 패거리가 모여 산다고 들었어. 가토는 농담이라 생각하고 웃어넘겼다. 이상한 패거리? 그게 뭐야? 풍문으로는 신흥종교 교단이라고 들었는데 나도 자세한 건 몰라. 누구를 습격했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조심해. 수상한 사람을 봐도 모른 척하고. 설령 환자라도. 알았다니까? 가토는 웃음을 거두며 말했다. 오늘 진단 결과 SMOC 환자들에게도 알려줄 거야? 알려줘야지. 어쩌겠어. 진통제가 떨어지면 연락해. 어떻게든 구해볼 테니까. 고마워. 그럼 갈게. 조심해서 가. 가토는 엑셀을 밟았다. 백미러에 비친 노지마는 손을 흔들고 있었다. 별표? 의료 차량에는 종합진단장치뿐 아니라 응급처치에 필요한 의료장비 일체가 구비되어 있어서 간단한 외과 수술도 할 수 있었다. 이동형 진료소라 불러도 손색 없는 이 차량이 개발된 것도 유사 내각 출범이 계기였다. 40년 전까지 공화국에서는 스크리닝 시스템이라 불리는 의료체제가 그럭저럭 잘 굴러가고 있었다. 각 지역에 있는 작은 병원이나 진료소에서는 가벼운 질환의 환자들을 담당했고 그 선에서 해결할 수 없는 중증 환자는 종합병원에서 치료했다. 환자의 상태가 그보다 심각한 경우에는 대도시권의 거점병원에서 담당했다. 유니언과 전 국민을 감당할 수 있는 의료보험이 건재했으며 또한 HAVI 덕에 환자 수도 적었기 때문에 병원이나 환자나 이 시스템에 큰 불만은 없었다. 하지만 혁명적 사회개혁의 구호를 외치며 출범한 유사 내각이 유니언을 해체하고 그 뒤에 국민건강보험까지 사실상 폐지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먼저 유니언 해체에 따른 빈곤 심화로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이 악화되자 그 영향으로 질병률이 껑충 뛰었다. 한편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의료보험에 가입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은 병에 걸려도 거액의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병원을 찾지도 못했다. 병이 낫지 않으니 일도 할 수 없었다. 일을 못하면 수입도 없다. 이러한 빈곤의 악순환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동시에 노동력의 질적 저하를 불러와 지역 산업은 갈수록 사정이 악화되었다. 결과적으로 질병률이 상승해도 치료를 받는 환자 수는 오히려 줄어들었고 특히 지방 의료시설이 경제적 난관에 봉착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그리고 몇 년 뒤에는 급기야 의료시설이 하나도 없는 의료공백 지역이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는 지역도 진료 수준의 질적 저하는 피할 수 없었다. 의료 현실에 문제가 있다는 건 누가 봐도 명백했다. 그 해결책으로 제시된 게 의료 차량이었다. 의료 공백 지역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도록 해 의료 격차를 메우려 한 것이다. 대도시의 거점병원에도 몇 대 없는 유럽 카이저사의 종합진단장치를 탑재했는데 이 야심찬 장비는 당시 큰 화제가 되었다. 하지만 이내 치명적인 결함이 드러났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유지비였다. 국가 보조금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의 몫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진료비가 비싸지면 저소득층에게는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였다. 애당초 돈이 없어 병원을 찾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였다. 결과적으로 의료 차량 이용률은 무척 저조했고 운영을 할수록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순회 지역도 나날이 축소되었다. 차량을 구비한 병원 입장에서는 유지비만 잡아먹는 애물단지였다. 이 애물단지를 SMOC 역학조사에 사용하겠다고 신청했을 때 병원 측에서 쉽게 허가를 내준 데는 이런 속사정이 있었다. 후생국 프로젝트에 이용하면 그 비용과 정비 비용은 국가에 청구할 수 있었다. 환영할 일이지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애당초 하루 이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이래 봤자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일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가토다로는 아마도 국내에서 가장 비싼 차를 직접 운전하면서 오늘 판명된 SMOC 환자의 운명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5명의 환자 모두 앞으로 1년도 살지 못할 것이다. 대부분은 반년 안에 사망하리라. 이런 상황에서도 암 전문의인 가토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러고도 의사라 할 수 있을까? 주부후유자키 실을 나와 고개 하나를 넘자 어둠의 빛깔이 달라졌다. 칠흑 같은 산에 에워싸인데다 달도 뜨지 않아서인지 아까보다 더 어두컴컴하게 느껴졌다. 전조등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아이즈를 야간 모드로 변환했다. 시야가 밝아지며 도로의 윤곽이 또렷하게 보였다. 고속도로를 타려면 고개를 하나 더 넘어야 한다. 고갯길에 들어섰을 때였다. 갑자기 시야가 흐려졌다. 작은 핏덩어리가 수없이 날아다니며 눈앞을 뒤덮었다. 도로고 뭐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차가 완전히 정지하자 뇌와 접속을 끊고 아이즈를 뺐다. 빛은 사라졌지만 밝은 시야에 눈이 익었던 탓인지 더 어두컴컴하게 느껴지고 주변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전조등 빛을 받은 노면이 어렴풋이 보이는 정도였다. 실내등을 켜고 아이즈를 살펴봤다. 빨간 인디케이터가 깜빡였다. 이상을 알리는 경고 신호였다. 고장인가? 별일도 다 있다 싶었다. 하지만 왜 하필 이런 데서? 고개를 들었다. 어둠에 익은 눈앞으로 검은 형체가 뛰어들었다. 네? 아니, 더 되는 것 같았다. 인간, 남자, 도로를 막아서고 있었다. 손에 뭔가 들고 있었다. 막대기 모양의 뭔가를 그를 향해 겨눴다. 가토다로는 자신을 겨눈 그것의 정체를 똑똑히 보았다. 총구였다. 병기 공장? 규모는 작지만 부지 안에 있는 모양입니다. 테러에 쓴 폭탄도 그곳에서 만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수사부의 오다기리 기술관이 막힘없이 대답했다. 강제 정보 채취의 오퍼레이터였던 지적인 여성이었다. 얼굴이 초췌한 건 발굴한 이미지를 분석하는 데 애를 먹었기 때문이리라. 일반적으로는 2주가 걸리는 작업이지만 8일 만에 끝냈다. 주임 기술관인 사쿠라다의 말로는 분석 작업은 피험자의 기억 영역에 직접 들어갔던 오퍼레이터만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그 공장에서 폭탄 말고 뭘 만드는지 알 수 있나? 오다기리는 질문을 던지는 가가와 데소를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다. 공장 안 이미지는 없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미지 중에 소총을 든 사람이 다수 있었으니 총기류도 제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제 느낌상으로는 대량으로 만드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당신 느낌은 중요하지 않아. 문제는 밝혀진 사실이지. 가가와의 부하 다케스에가 고압적으로 말하자 사쿠라다 주임기술관이 태연자약하게 받아쳤다. 그게 그렇지도 않습니다. 강제 정보 채취는 말하자면 피험자의 기억을 일시적으로 오퍼레이터의 뇌에 복사해 의미 있는 이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누락된 이미지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누락된 것도 오퍼레이터의 뇌에 흔적으로 남습니다. 오퍼레이터는 그걸 느낌이라는 형태로 인지하기도 하죠. 한마디로 오다기리 기술관이 느낀 건 그 피험자가 느낀 거라는 소린가. 가가와의 물음에 사쿠라다가 오다기리를 보았다. 자네가 대답하게.
오다기리가 말했다. 그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건 제 고유한 느낌이 아니에요. 사쿠라다는 가가와를 보며 말했다. 들으셨지요? 오다기리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 보면 틀림없습니다. 자그마한 회의실에는 과학수사부의 사쿠라다 주임기술관과 오다기리 기술관, 데테러 특수부의 가가와 부장과 다케스의 차장이 모여 앉아 있었다. 분석 결과를 브리핑하기 위해서였다. 정식 보고서는 나중에 제출하겠지만 하루라도 빨리 결과를 알고 싶다는 가가와의 부탁에 사쿠라다가 특별히 마련한 자리였다. 요새는 무장한 거부자 마을도 종종 있다고 들었지만 공장 설비까지 갖췄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군요. 다케스에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조직을 제압하려면 완벽한 준비가 필요할 터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었다. 사쿠라다가 다케스의 말을 받았다. 더구나 꽤 탄탄한 조직이에요. 지금까지의 거부자 마을이 말 그대로 촌락 수준이었다면 이곳은 왕국이에요. 아나타 도진을 왕으로 섬기는 왕국인가? 강제 정보 채취 결과 공장의 존재 이외에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하나, 피험자가 빠져나온 집단은 깊은 산속에 만들어진 500명 규모의 공동체로 그 구성원은 100% 거부자들이다. 둘, 이 집단은 종교적 색채가 짙고 구성원들은 자기들 공동체를 영원왕국이라 부른다. 셋, 영원왕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다. 넷, 이들의 지도자는 자신을 아나타 도진이라 칭한다. 이 남자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다.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거의 없어서 얼굴은 확실히 알아볼 수 없었다. 다섯, 아나타 도진에게는 참모격 측근이 있다. 실질적으로 영원왕국을 움직이는 건 이 참모인 모양이다. 여섯, 공동체로서 절정은 지났다. 아나타 도진의 구심력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다시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백년법 폐지의 기치를 내걸고 테러를 결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앞으로도 테러의 강도를 높일 위험성이 지극히 높다. 대단하군. 한 사람의 기억에서 이만한 정보를 알아내다니. 오다기리의 공이 크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오다기리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이제 정확한 위치를 알아내는 일만 남았군. 그렇게 말하는 다케스를 향해 오다기리가 대답했다. 피험자도 산속에서 한참 헤맸는지, 어떻게 큰 길로 나왔으며 어떻게 왕국을 찾아갔는지에 대한 이미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자네 느낌은 어떤가? 오다기리는 잠시 뜸을 들였다 대답했다. 멀다는 느낌만 드네요. 침묵이 흘렀다. 사쿠라다가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이상입니다. 정식 보고서는 내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고맙네. 큰 도움이 됐어. 가가와는 일어나 사쿠라다, 오다기리와 악수를 나눴다. 다케스에도 의례적으로 인사를 나눈 뒤 회의실을 나왔다. 두 남자는 나란히 복도를 걸었다. 부장님, 아나타 도진의 거점 사정을 대충 알아내긴 했지만 정확한 위치를 어떻게 찾으실 작정입니까? 중부산 악지대는 넓습니다. 산속을 헤집고 돌아다녀 봐야지. 그 피험자도 했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뭐가 있겠나. 농담이시죠? 다케스에가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렇게 들렸나? 위성 사용허가를 받지 못하면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 위성이라. 가게야마 장관이 그러라고 할까요? 일본공화국은 이미 오래전에 독자적인 인공위성 기술 보유를 포기했다. 한마디로 독자적으로 인공위성을 개발하거나 발사할 능력이 없어서 기상위성이나 GPS는 미국에서 대여해 사용했다. 상공에서 아나타 도진의 왕국을 찾으려면 중국에서 감시위성 데이터를 구입하는 방법밖에 없지만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이다. 일반 수사권으로 사용하려 해도 내무장관의 허가를 받기는 어려웠다. 아나타 도진의 거점을 검색한다는데 장관님도 안 된다고 하시진 않겠지. 헬기를 띄워보면 어떨까요? 가가와는 다케스에를 매섭게 노려봤다. 놈들은 무장을 하고 있어. 헬기를 보면 경계를 더욱 강화하겠지. 우리 희생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면 기습하는 수밖에 없어. 우리도 미군의 나이트 헬기 같은 게 있으면 좋을 텐데요. 나이트 헬기는 소리 없이 비행할 수 있는 야간 정찰용 헬기였다. 큰맘 먹고 대여할까? 정말이십니까? 아이고, 이 친구야. 그냥 해본 소리지. 대여비가 얼만 줄 알아? 그러면 그렇지.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가가와는 꼭대기 층 버튼을 눌렀다.
특수부에 가시는 거 아닙니까? 효도 국장님께 보고는 해야지. 간 김에 위성건도 단판을 짓고 오겠네. 역시 전광석화 가가와 부장님다우십니다. 다케스의 농담에 가가와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입술에 침이나 바르고 말해. 나 없는 데서는 군뱅이 가가와라고 부르는 거 다 아니까. 아, 아닙니다. 저희는 결코. 내리기나 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가가와는 층수를 확인하고 내렸다. 국장실로 가는 긴 복도는 항상 쥐죽은 듯 조용했다. 여기서 재채기라도 하면 몇 배나 큰 소리로 울려 퍼질 것 같았다. 다케스에도 말없이 뒤따라왔다. 복도 저편에서 그들을 향해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다. 국장실에서 나오는 기린 모양이었다. 전체적으로 호리호리했지만 탄력 있는 걸음걸이에서 내공이 느껴졌다. 가가와는 긴장한 채 걸음을 멈췄다. 부장님? 다케스에가 의아해하며 가가와를 보았다. 가가와는 대답하지 않고 다가오는 상대를 응시했다. 상대방도 가가와가 눈에 들어왔는지 매서운 눈을 찌푸렸다. 그 뒷면에 용맹함을 숨긴 가면 같은 얼굴. 다테미야, 자네가 여긴 웬일이지? 다테미야라 불린 남자는 불손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가가와 아나? 오랜만이군. 슈코쿠주에 있다고 들었는데? 못 들었나? 다음 달에 조직 개편이 있는데. 조직 개편? 또? 무장경찰대가 국장 직속으로 편입된다더군. 대장은 부국장 대우로 승진하고 그 대장 자리에 이 몸이 앉게 됐어. 가가와는 눈을 부라렸다. 뭐라고? 다테미야는 가가와의 어깨를 붙잡고 얼굴을 들이댔다. 여전히 밥맛 없는 면상이군. 아무튼 다시 만나 반가워. 그러고는 어깨를 툭 치더니 알듯 모를 듯한 미소를 흘리고 엘리베이터로 걸어갔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다케스에가 나지막이 물었다. 누굽니까? 다테미야 가즈히로. 들어본 적 없나? 7년 전까지 무장경찰대 부대장으로 있으면서 더 도베르만이라 불리던 남자. 아, 지금 그 사람이요. 폭력 사건을 일으켜 좌천됐는데 국장님이 다시 불러들인 모양이군. 재수 없는 놈이 돌아왔어. 가자. 국장실로 향하려던 가가와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다. 멀어져가는 다테미야 가즈히로의 뒷모습. 왜지? 가슴이 술렁거렸다. 왜 이제 와서 저놈을. 하얀 눈 덮인 후지산을 바라보며 차가 멈췄다. 모자를 쓴 운전기사가 전자조회 버튼을 누르자 전방을 막아선 3중 바리케이드가 하나씩 내려갔다. 평평해진 도로를 30m쯤 지나 강철문 앞에서 다시 차가 멈췄다. 방탄 초소 안에는 소총을 든 경비병이 서 있었다. 머리에 쓴 헬멧에는 통신 기능이 달렸다. 운전기사가 귀에 단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대통령 각하의 지시로 유사 총리님을 모셔왔습니다. 경비병이 받들어 총 자세로 경례를 했다. 삼각형 강철문을 연달아 세워놓은 게이트가 천천히 열렸다. 활짝 열린 게이트를 지나 잔디밭 사이로 난 작은 기복이 있는 길을 100m쯤 달렸다. 길가에는 벚나무가 늘어서 있었다. 그 길 끝에 팰리스 후지라 불리는 하얀색 대통령 관저가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다. 직사각형으로 생긴 4층 높이의 중앙동을 중심으로 3층 높이의 건물이 좌우로 양 날개처럼 뻗어 있었다. 군데군데 배치된 황금 조형물이 태양빛에 날카롭게 빛났다. 중앙동과 양 날개 끝에 있는 돔 형태의 빨간 지붕은 일본공화국의 3.1기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다. 빈말로도 세련되었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우시지마 대통령의 아이디어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는 없었다. 중앙동 정면 광장에는 십수 미터의 커다란 2단 분수가 있었다. 분수 중앙에는 오른손을 앞으로 내밀어 대지를 짓누르는 포즈를 취한 우시지마 대통령의 황금 동상이 서 있었다. 그 주변으로 다양하게 모습을 바꾸어 날아오르는 물방울은 대통령을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국민의 모습을 상징하는 모양이다. 유사를 태운 총리 관용차는 분수 오른쪽에서 돌아 중앙동 현관 앞에서 멈췄다. 관저 직원이 문을 열자 유사는 차에서 내렸다. 이 팰리스 후지도 총리 관저와 같은 시기에 새로 지은 건물이다. 대통령부는 그때까지 도심에 있었지만 우시지마 대통령의 의지로 후지산 가까운 언덕으로 이전했다. 총리 관저와 한 라인으로 연결되어서 평소에는 모니터를 통해 지시를 받거나 보고를 올렸다. 우시지마 대통령이 팰리스 후지에서 나오는 건 국빈을 환영하러 공항에 가거나 외유나 중요 식전에 참여할 때뿐이었고 특히 3년 전에 영부인과 이혼한 뒤로는 국민 앞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말할 것도 없이 팰리스 후지의 경비는 최고 수준이었고 둘레를 에워싼 5m 높이의 벽을 넘는 건 불가능했다. 설령 벽을 넘는다 해도 센서와 카메라가 침입자를 포착하여 즉시 경비병의 표적이 된다. 대통령 관저에 무단 침입하려다 발각될 경우에는 국가반란방지법에 따라 즉각 사살도 가능했다. 건물 자체에도 2중, 3중의 방벽이 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설령 핵미사일이 날아와도 지하 방공호에서 1년간 생활할 수 있을 만한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유사시 방공호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대통령과 일부 측근들 뿐이라서 대통령의 직무와 생활을 돕는 900명의 직원들은 대부분 방공호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을 테지만 팰리스 후지는 일반인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까닭에 직원이 아니면서 이곳을 찾는 사람은 대통령이 직접 초대하거나 호출한 이들 뿐이었다. 초대를 받은 이들은 국빈, 공화국에 크게 이바지한 국민,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호감을 가진 저명인사 등이었다. 한편 호출을 받은 이들은 주로 현역 국회의원이나 재계의 유력인사. 이유는 대부분 비슷했다. 대통령 특례법으로 면제권 적용을 통보하기 위해서였다. 통보를 받는 순간 생존 가능 기간은 무기한으로 연장됐다. 이 의식을 이용해 자신의 명주를 잡고 있는 이가 누군지 머릿속에 깊이 각인시키는 것이다. 유사는 총리라는 직위상 국빈 초대 만찬회 등에 참석하느라 여러 차례 이곳을 방문했다. 오늘 대통령이 그를 부른 건 틀림없이 면제권 적용을 통보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유사의 생존 가능 기간은 앞으로 단 하루. 하지만 공화국 총리 유사 아키히토가 내일 터미널 센터에 출두하리라고 생각하는 이는 아무도 없을 터였다. 유사 자신조차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다. 총리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타원형의 현관에서 유사를 맞이한 건 대통령 비서실장이 된 나기 사다카지였다. 의원 시절 우시지마의 보좌관이었던 남자다. 커다란 두 눈은 필요 이상으로 위압적이었고 옛날부터 감정이 격해지면 두툼한 입술을 쑥 내미는 버릇이 있다. 현재 대통령의 최측근은 바로 그였다. 당연히 방공호에 들어갈 때는 대통령과 함께하리라. 비밀구역으로 모시겠습니다. 뜻밖이었다. 대통령과 총리가 접견할 때는 일반적으로 서쪽동의 집무실을 이용했다. 비밀구역 난 말 그대로 대통령의 생활공간으로 경호원 없이 편안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유사조차 한 번도 들어간 적 없는 은밀한 구역이었다. 대통령께서 쉬시는 모양이지? 아닙니다. 그냥 그곳으로 모시라고만 하셨습니다. 대통령의 비밀구역은 중앙동 3층과 4층이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까닭의 현관에서 커다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야 했다. 그리고 긴 복도 끝에 있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계단으로 3층에 올라갔다.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딱딱한 구두 굽소리를 내며 다가가자 강철문으로 닫아놓은 좁은 계단 입구가 보였다. 건장한 경호원 2명이 문 옆에 대기하고 있었다. 유사와 나기를 보고 말없이 벽으로 비껴서 길을 터줬다. 대통령 각하, 유사 총리님이 오셨습니다. 나기가 나지막이 말하자 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유사는 나기를 따라 크림색 대리석 계단을 올라갔다. 이 계단은 3층까지밖에 없다. 계단 끝에는 자그마한 홀이 있고 벽에는 그림과 커다란 거울이 걸려 있었다. 매일 아침 집무실로 내려가기 전에 우시지마 대통령은 여기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며 몸단장을 점검하는 것일까. 나기가 정교하게 세공한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게. 유사는 나기가 열어준 문 안으로 들어갔다. 생각보다 자그마한 방이었다. 한가운데에 소파 테이블이 있었지만 대통령이 홀로 시간을 보낼 만한 분위기는 아니었다. 기본적인 가구가 갖춰져 있기는 했지만 왠지 썰렁한 기운이 감돌았다. 우시지마 료이치 개인의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다. 뭔가를 연상시키는 분위기였다. 무엇이었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정면은 바닥에서 천장까지 한 면 가득 창문이었다. 레이스 커튼이 새하얗게 빛났다. 그 앞에 서 있는 큰 키에 다부진 남자. 등 뒤에서 문 닫는 소리가 들렸다. 우시지마 대통령과 이렇게 독대하는 건 대통령 훈장 수여식 이후로 반년 만이었다. 그때도 형식적인 인사를 나눴을 뿐이었다. 평소 정책에 대해서는 주로 비서실장인 나기와 논의했다. 대외적으로는 우시지마 대통령이 주로 외교를 담당하고 내정은 유사에게 맡긴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내정 역시 팰리스 후지의 의향이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우시지마, 유사 체제가 시작된 초기에는 유사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 그가 구체적인 정책을 세우면 우시지마 대통령이 그것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모양새로 일이 진행됐다.
하지만 팰리스 후지로 대통령부를 옮긴 뒤부터 우시지마 대통령은 점차 유사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유사와 상의도 없이 보좌관을 늘리거나 팰리스 후지 안에 독자적인 싱크탱크를 만들기도 했다. 우시지마의 단독 정책 입안, 수행 능력을 높이려는 의도임은 명백했다. 한마디로 유사를 배제하려는 속셈이었다. 새로운 조직이 기능하면서 유사의 제안이 각하당하는 일이 많아졌다. 어떤 때는 내정에 관한 정책도 팰리스 후지에서 내놓은 안을 수행하라고 요구했다. 대부분이 국민 부담을 심화시키는 정책이었지만 국민의 불만과 원성은 고스란히 내정 담당인 유사에게 돌아갔다. 그야말로 유사는 우시지마 대통령의 총알바지였다. 그런 상태로 한동안은 별일 없이 지나갔지만 5년 전 드디어 양자의 골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유사는 우시지마 대통령의 승인 없이 어떤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 중요한 법안이 아니었기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을 것까지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 가차없이 제압했다. 그 뒤로 우시지마 대통령은 유사를 경시하는 태도를 감추려 하지 않았다. 거부권은 최고 권력의 상징이었다. 최고 권력은 대통령의 손안에 있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한 건 다름 아닌 유사였다. 현재 공화국의 중요한 결정은 대부분 팰리스 후지를 거쳤다. 유사 내각은 하위 집행기관에 지나지 않았다. 역시 시대가 바뀐 것이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각하. 유사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격식 차린 인사는 접어두게. 그럴 거면 뭐 타러 자네를 여기로 불렀겠나. 우시지마 대통령은 성큼성큼 다가와 얼굴 한가득 미소를 지으며 오른손을 내밀었다. 유사가 조심스레 내민 손을 사냥감에 달려드는 야수처럼 덥석 잡으며 왼팔로 어깨 동무를 했다. 잘 왔네. 자, 편하게 앉게. 우시지마는 어안이 벙벙한 유사를 억지로 소파에 앉히더니 선반에서 술잔 2개를 꺼내 위스키 록을 만들었다. 하나를 유사 앞에 놓고는 자신도 그 맞은편에 앉았다. 잔을 들려 하지 않는 유사를 보고 우시지마가 말했다. 어서 들게, 사양하지 말고. 공무 중이라. 고지식한 친구로군. 대통령 명령이야. 어서 들게. 그럼 그러겠습니다. 그래야지. 유사는 술잔을 들었다. 우시지마는 술잔을 들며 말했다. 공화국을 위해. 공화국을 위해. 유사는 한 모금 마시는 신용을 하고 술잔을 두 손으로 들었다. 우시지마는 술잔을 기울여 단숨에 마시고는 다시 내려놓았다. 그리고 등받이에 기대에 살짝 고개를 젖히며 아련한 표정을 지었다. 생각해보니 이렇게 자네와 독대하는 것도 오랜만이군. 네, 대통령 각하. 대통령 각하라. 우시지마가 코웃음을 치며 더욱 큰 소리로 말했다. 기억나나? 자네는 내가 언젠가 황제의 자리에도 오를 수 있다고 했었지. 기억납니다. 자네 보기엔 어떤가? 지금 나는 황제인가? 사실상 그렇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자네 예언이 적중했군. 유사는 열심히 머리를 굴렸다. 우시지마는 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거지? 모두 자네 작품이지. 유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부인했다. 천만의 말씀이십니다. 불현듯 정적이 감돌았다. 우시지마의 얼굴에서 좀 전까지 보였던 쾌활한 기운이 사라졌다. 그는 눈을 내리깔고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그동안 미안했네. 유사는 제 귀를 의심했다. 지금 뭐라고? 지금의 내가 있는 건 다 자네 덕이야. 생각지도 못한 발언에 유사는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각하,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렇지 않나.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건 모두 자네가 보좌해준 덕이지. 나는 자네 말대로 움직였을 뿐이야. 연설문 원고도 자네 작품이지 않나. 자네가 없었으면 나는 약소야당의 대표로 정치 인생을 마감했겠지. 우시지마 대통령이 자세를 바로 했다. 감사하는 마음뿐이네. 각하. 자네는 날 원망하겠지. 단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왜 각하를. 이제 그럴 필요 없네. 팰리스 후지에 입성한 뒤로 자네 존재도 정책도 모두 멀리했어. 자네가 통과시킨 법안을 일부러 반대하기도 했지. 국민은 자네와 내 사이가 심상치 않다고 수군거리더군. 국민이 뭐라고 하든 각하를 향한 제 충성심은 조금도 변함없습니다. 5년 전에 거부권 발동으로 유사와 우시지마의 불협화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유사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매사에 주의를 기울이며 조금이라도 충성을 의심받을 행동은 철저히 피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였다. 이번 기회에 솔직히 말하겠네. 나는 내 힘을 시험해보고 싶었어. 각하. 분명 나는 대통령이 되어 이 나라의 정점에 섰네. 하지만 그건 유사 아키히토라는 참모가 곁에 있어준 덕이었지. 우시지마는 유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다들 뒤에서 수군거리더군. 나도 그들이 무슨 얘기들을 하는지 알아. 유사 아키히토란 남자가 없었으면 우시지마는 그냥 망나니 소로 끝났다. 계속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것도 유사 총리가 국정을 잘 꾸려나가기 때문이다. 각하, 그런 허언을 믿으시는 겁니까?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그런 소리가 나온다는 자체가 문제지. 그건 나는 내 능력을 인정받고 싶었어. 나 혼자서도 유사라는 남자가 없어도 훌륭하게 통치할 수 있다는 것을. 허나 우시지마는 거기서 말을 끊더니 한참 침묵했다. 사실은 나도 알고 있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걸 말이야. 분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손바닥을 아래로 하고 오른손을 쭉 뻗었다. 분수의 황금 동상과 같은 포즈였다. 이건 황제가 아니라 광대야. 내 말이 틀렸나? 그리고 팔을 내리며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철거할 수도 없지. 아무리 그래도 그딴 걸 만들다니. 우시지마는 패기 없는 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지치셨습니까? 유사가 대통령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물었다. 뭐라고? 공화국의 지도자로 사시는데 지치셨습니까? 지치진 않았지만 조금 실증이 나는군. 실증이 난다. 그는 씩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레이스 커튼을 걷고 창문을 열었다. 후지산에서 불어온 바람이 유사에게까지 닿았다. 자네도 이리 오게. 유사는 우시지마 대통령을 따라 발코니로 나갔다. 반원형의 바닥은 빨간 석재로 만들어져 있었다. 이 역시 국기를 모티프로 삼은 것일까. 구석구석 잘 가꾼 서양식 정원이 발밑으로 펼쳐졌다. 정면에는 장엄한 후지산이 있었다. 새하얗게 쌓인 눈이 푸른 산맥을 타고 길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풍경을 바라보는 우시지마의 옆모습을 유사는 가만히 바라보았다. 이 얼굴 속에 어떤 심경 변화가 생긴 걸까? 어쩌면 변화 따윈 전혀 없었는지도 모른다. 이 남자의 말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이는 건 너무 위험했다. 그 테러리스트, 이름이 뭐라고 했지? 아나타 도진 말씀이십니까? 영원왕국이란 황당무계한 조직을 만들었다면서?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중국에서 구입한 위성 데이터를 분석 중인데 곧 아지트의 위치를 알아낼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확한 위치만 알면 처리하는 건 식은 죽 먹기입니다. 시간 문제인가? 네. 자네도 총리로서 체면을 세울 수 있겠군.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겠어. 유사는 고개를 숙였다. 떠나기 전에 마무리되어서 다행이야. 그게 무슨... 우시지마 대통령이 돌아보며 말했다. 자네 생존 가능기한이 내일까지지? 네. 이어서 우시지마 대통령의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말이 나왔다. 오랫동안 수고 많았네.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백년법 시행을 위해 그토록 애쓴 자네야. 군말 없이 이 법을 따를 것으로 믿네. 다행히 최대 현안인 테러리스트 문제도 해결될 기미가 보인다니 미련 없이 떠날 수 있겠군. 뭐지? 뭔가가 크게 어긋나기 시작했다. 자네를 잃는 건 나뿐 아니라 이 공화국에도 큰 손실이야. 하지만 자네가 법에서 벗어나 살아남길 바랄 사람이 아니라는 건 잘 아네. 뭐니 해도 자네는 사사하라 다쿠조의 수제자니까. 그렇지? 태연하게 말을 잇는 우시지마의 눈에서 음습한 빛이 번득였다. 유사는 이때 처음으로 우시지마 대통령의 참뜻을 깨달았다. 유사가 면제권을 적용받기를 기대하는 걸 알면서도 그럴듯한 연기로 그의 절박한 마음을 희롱한 것이다. 어째서? 우시지마에게 자신의 존재 가치가 점점 줄어드는 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면제 대상이 되면 유사는 대통령의 뜻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그게 결코 대통령에게 실이 되지는 않을 것이었다. 적어도 대통령의 눈에는 그렇게 비쳤을 것이다. 어쩌면... 뭐지? 내 말에 불복하는 건가? 우시지마는 유사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물었다. 아닙니다. 그래야지.
그는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다. 내 이야기는 끝났네. 내일이 오기 전에 자네한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었어. 그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송구스럽습니다. 자, 오늘 할 일도 많을 텐데 조심해서 들어가게. 그리고 인수인계는 꼼꼼히 해주게. 자네가 떠나자마자 내정이 흐트러지면 내가 국민들 볼 낯이 없으니까. 부탁하네. 정신을 차려보니 유사는 총리 관용차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비밀구역에서 어떻게 이곳까지 왔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창문 너머로 배웅하는 낙이 비서실장의 모습이 보였다. 유사는 손을 떨고 있었다. 눈을 감았다. 납덩이처럼 온몸이 무거워졌다. 다 끝났다. 우시지마는 유사의 속내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속으로는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겠지. 일찍이 우시지마는 유사만은 그렇게 평가했다. 하지만 그 오만함이 언젠가 자네 발목을 붙잡을 날이 올 걸세. 그 말이 맞다. 조심, 또 조심했다고 생각했지만 어디선가 빈틈을 보인 것이다. 오늘 중에 후카마츠를 만나야겠군. 뒷일을 믿고 맡길 만한 건 그 녀석밖에. 순간 차가 멈췄다. 아직 출입문에 도착하기에는 일렀다. 눈을 뜨자 차는 다시 중앙동 현관에 서 있었다. 분수 둘레를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돌아온 모양이었다. 무슨 일인가? 운전기사에게 묻자 돌아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지금? 네? 차 문이 열렸다. 아까 배웅 나온 나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 눈동자에 웃음이 번져 있었다. 유사를 비웃고 있었다. 대통령께서 부르십니다. 유사는 그들의 손바닥에서 노란한 자신을 느끼며 나기가 이끄는 대로 비밀구역으로 돌아왔다. 우시지마 대통령은 유사의 얼굴을 보자마자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다. 얼마나 웃었는지 눈물이 날 정도였다. 자네 꼴이 그게 뭔가. 정말 유사 아키히토 맞나? 가카, 이게 대체. 미안하네. 살짝 장난을 쳐본 거야. 용서하게. 장난이라고요? 그래, 기분이 어땠나? 우시지마 대통령이 웃음을 거두며 물었다. 솔직히 말해보게. 어떤 기분이었나? 유사는 아직도 말을 잇지 못했다. 두려웠나? 네? 울음이 터질 것 같았나? 네? 그럼 됐네. 우시지마는 흡족한 표정으로 유사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게 인간이야. 그래, 자네도 인간이었군. 그렇게 말하더니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선언했다. 대통령 특례법에 따라 자네에게 면제권을 적용하겠네. 앞으로도 공화국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말을 마친 우시지마는 유사의 등을 힘껏 치며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두 권의 계속. 자, 여러분. 야마다 무네키의 백년법 한 권, 마지막 챕터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한 권의 모든 비밀과 진실,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다가왔나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권에서 계속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